자,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 협력 의지를 보인 건지 자, 오늘 오전에 차기 총리 비서실장 후보에 여권이 아닌 야권 인사들이 거론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다들 궁금해하셨는데 장가 기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누구죠? 오늘 오전 일찍 언론에서 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에는 박영선 전 의원을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영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기부 장관 지냈고요. 양정철 전 원장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을 역임한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이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은 정무특임 장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대국민 소통, 여야 관계 개선을 담당하는 역할을 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전에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박영선, 양정철 등의 인물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거론이 되는 걸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네, 제가 2015년에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그때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총선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저하고 박영선 장관은 어제 그제 전화했어요. 그리고 양정철 양비도 소위 저하고 자주 만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건 사실이에요. 박영선 장관 내외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 집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친해요. 양비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해서 한때 말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양정철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추천했고 나중에 뭐 자기는 빠져났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네가 추천했고 네 문제는 완전히 뭐 다 어쩌고 했다 가더라? 너 사실이야? 그랬더니 형님 추천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 만나지를 않고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양정철 전 원장과 이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 들어보면 약간 어떤 당시 상황인지 좀 궁금해하긴 하는데 김상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영선 전 장관도 윤 대통령하고 지금 인연이 있다고 지금 설명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황. 사실은 박영선 전 대표는요, 전 장관은요, 사법개혁위원장을 했고 법사위원장, 법사위 간사 이런 거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검사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요. 그리고 검사들 중에 이제 우리 당의 주축이라고 한때 주축이라고 할 수 있었던 83학번 여기와 가장 굉장히 친했던 분이 윤대진 검사예요. 그러니까 대윤, 소윤 그러잖아요. 윤석열과 윤대진은 아주 특수관계죠. 그래서 그 소윤, 윤대진 검사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 당 쪽 사람들, 인사들과 굉장히 가까워진 인사가 윤석열 현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로 발탁이 되고 그랬던 뭐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영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법사위원장 때부터 사법개혁위원장까지 뭐 굉장히 뭐 오랜 동안 알아온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가운데서 뭐 그 부부가 같이 만나는 뭐 기회도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협치냐? 대통령실은 이 단독 기사 더더군다나 두 군데의 언론, 굉장히 알려진 언론이죠. 그 언론의 메이저 언론의 기사를 부인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굉장히 비등해진 비판 여론을 좀 덮으려고 또 이게 나온 얘기인가?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뭐 야당과의 뭐 협치가 뭐 열어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허망한 겁니다. 아까 뭐 방향은 옳다.
그런데 체감의 노력은 부족했다. 그리고 실천은 되지 않았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방향은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체감 노력은 하지 않을 거고 실행도 되지 않을 거다.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충분히 총선 민의로 확인됐을 때 이때 결단해서 이 전격적으로 변화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것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게 잘 되겠습니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이 이게 레임덕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네. 진의원들 생각도 좀 궁금한데 어떤 이들의 인사들이 어쨌든 윤 대통령과는 접점이 있고 인연이 있다. 함께 일할 수 있겠다. 어떤 이런 인식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부인한 상황. 혹시 이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화된다면 어떤 좀 효과가 있을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대통령실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접점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어떤 분위기인지를 전혀 알 길이 없는데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또 원희룡 비서실장, 권영세 총리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양정철, 박영선 이렇게 나오니까 제 스스로 약간 현기증이 일 정도인데요. 네, 김부겸 전 총리는 일단 육성으로 좀 불쾌하다 이런 그 답을 내놓으셨으니까 이제 아니라 하더라도 이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원장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기자가 단독이라고 달고 이 기사를 쓴 거 보면 대통령실에 어떤 책임 있는 분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아니면 기자들이 이렇게 기사 쓰질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하고도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얘기도 좀 흘러나옵니다. 네, 뭔가 근거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여러 참모 중에 한 분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으로 얘기한 거를 지금 워낙에 기자들이 지금 기사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 정도 수준인 걸 단독 뭐 이렇게 붙여서 냈는지 그거는 뭐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본인이 입장을 밝힌 거고요. 박영선, 양정철 이 두 분은 아직 본인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또 박영선 전 장관이 지금 미국에 있다가 귀국 중이라고 하니까 뭐 오늘 내일 사이로 뭐 입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입장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김종민 의원하고는 통화를 했고요. 어떤 박영선 전 장관은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민 의원은 그런 제안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협치는 세력 대 세력이 하는 것이라고 방송에서 대신 좀 꼭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력 대 세력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야당 세력의 대표와 먼저 세력과 세력의 협치를 논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뭐 인사의 뭐 교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마치 본인이 궁지에 빠지니까 그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거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정철 전 원장도 뭐 무엇을 앞으로 맞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이미 언론과 통화해서 밝힌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박영선 전 장관은 미국에서 일단 귀국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정광재 대변인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이들 인사들이 사실 뭐 문재인 정부 출신, 뭐 노무현 정부 출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당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이게 어떤 계기에서 보도가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파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총리설은 워낙 이제 총리라는 자리가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통과가 돼야 되는 자리인데 그럼 어떤 사람으로 좀 폭을 넓혀볼까라는 차원에서 뭐 충분히 논의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관련한 인사에 대해서는 야당에 굳이 그 협조를 구하지도 않는 상황인데 갑자기 양정철 전 비서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뭐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박영선 총리 카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반응인데 양정철 비서관의 이 대통령실 근무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나아간 보도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요. 그 조금 그러니까 야당 쪽에 인사 추천 의뢰를 했다가 받아들여서 성공한
사례 두 가지만 잠깐 어떤 게 있었나요? 말씀드릴 텐데요.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김태호 의원이 김태호 경남도지사였죠. 네. 그때 총리 지명받았다가 청문 과정에서 이제 낙마를 하신 직후였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재호 특임장관이셨나요? 를 통해서 이제 야당 쪽 인사와 소통하면서 총리 그 추천을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김황식 감사원장도 하셨던 예. 그리고 총리로 되셔서 총리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명박 정부 후기 총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방장관으로 재임하셨던 김관진 국방장관도 결국은 두 분 다 이제 호남 분이시거든요. 그때 이제 야당 쪽에 이제 추천 좀 해달라 해서 그 추천받은 분들로 내각에서 일을 네. 하실 기회를 드렸는데 그 두 케이스는 굉장히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저 스스로는 평가를 하기 네, 때문에 성공 사례가 있었다. 네,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야당이 추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 대 세력의 그러니까요. 그 협치라고 볼 점에서는 수 있죠. 지금이랑은 좀 차이가 차이가 있죠. 좀 있다. 네, 예. 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뭐랄까요, 당황스러운 기류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뭐 그게 다 이제 각각의 경우지 그 세 분을 한꺼번에 기용한다는 얘기는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 한꺼번에 기용을 할 경우에 보수 유권자층이라든지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생각 같은 경우도 고려해서 과연 그 세 카드를 동시에 할 필요가 있겠는 그게 맞는지 혹은 그 중에서 일부라도 선택을 하는 거가 과연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를 다루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저는 보도를 보고 좀 당혹스럽긴 했고요. 예. 아무래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누군가 상상을 흘렸을 가능성이 좀 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예.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총리 후보로 박영선, 그리고 비서실장 양정철, 예. 정무장관 김종민 이런 분을 띄웠더라고요. 예. 저는 이게 아마 진로복이고 띄워복이 아닌가, 간복이다. 인사는 하마평이 항상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파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총선에 우리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변신한 자들을 국민이 다 낙선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인사들이 간다고 인준이 되겠어요? 현재까지 저도 지금 뭐 당사자들 직접 지금 연결이 잘 안 돼서 뭐 얘기를 해봤지만 주변에서 얘기는 뭐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당사자한테 그 제의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통령실 주변에 일부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거론이 좀 된 것 같은데 현실화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는 뭐 사전에 귀뜸을 받거나 뭐 협의를 해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던 거죠. 예, 전혀 없었습니다. 당사자 뭐 예를 들면 뭐 한 분 같은 경우는 전혀 자기도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세 분 중에 한 분은. 예, 야당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것을 뭐 대통령이 경청하고 유연한 태도로 그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언급된 세 분이 그러면 정말 우리 남은 3년의 국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언급되는 세 분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영선 장관은 아직 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분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행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선뜻 맡으려고 할까요?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온 거를 보면 저도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론을 한번 살펴본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박성민 전 최고 생각도 좀 궁금한데 일단 발탁이 된다면 현실화가 된다면 굉장히 파격 인사가 될 텐데
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발탁이 된다면 전체로 어떤 의견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여당에서 좀 부글부글 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지지층 사이에서도 지지층 분열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여당에서는 이런 카드를 전혀 반길 리가 없고 야당 입장에서도 아니 협치를 하겠다면서 사람 몇 명만 바꾸는 게 무슨 협치냐, 이게 무슨 소통이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인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총선 참패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본질적인 거는요. 누굴 비서실장에 앉히느냐, 누굴 국무총리에 앉히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핵심은 이번 담화에서도 대통령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번 모두 발언에서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그 자리에 누굴 갖다 놔도 누가 오셔도 사실 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기가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아무리 박영선 장관이 뭐 설령 수락하시고 뭐 통과가 되셔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자리에서 쓴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체적인 변화가 보이기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뭐 파격적인 인사도 이렇게 꺼내보고 여론의 반응도 보면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슈를 이슈로 덮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 생각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자리에 누굴 앉힌다고 하더라도 큰 기대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진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친문 그리고 친노 인사들인데 굳이 이분들을 좀 거론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방송에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 민주당의 약간 교란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나, 뭐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이렇게 말이 나왔나,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아까 김상일 평론가가 지적을 하셨듯이 저렇게 개인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평소에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던 그 민주당 쪽, 그 야당 쪽 인사를 개별적으로 발탁하시는 것보단 아까 김종민 의원이 그러셨다 그랬죠. 이거는 소통은 세력 대 세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 말고요. 그 야당의 뭐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야당의 책임 있는 분들 쪽에 좀 인사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리면 그쪽 야당 쪽에서 논의를 거쳐서 추천받는 인사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진정한 소통이고 협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광희 대변인. 그러니까 쉽게 이번 그 인사설이 나온 속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맥락이 좀 끊기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는 어쩌면 뭐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기자가 사실을 갖고 보도를 했지만 결국엔 오보로 끝날 가능성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보고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걸 좀 덮어보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개인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좀 총선 참패 이후에 좀 수습 국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장가 기자, 어제 총선에서 참패한 여기 관계자 계시지만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 체제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많은 관심 쏠렸는데 다소 좀 뭐 한가했다 이런 좀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어제 총회가 22대 당선자들이 모인 만큼 축하하는 자리기도 하지만 총선 패배에 대한 논의도 피할 수 없는 가벼운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당선인이 낙선자들의 얘기도 좀 들어야 수도권 민심을 좀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조정훈 당선인도 백서를 만들자 이렇게 건의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100여 명의 참석자 중에서 8명만 공개 발언을 했고요. 오전 10시부터 12시가 조금 넘는 요 시간 동안 절반가량을 당선인 자기소개에 할애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도 비공개라서 이 총회를 다 볼 수는 없어서 추 의원들에게 분위기를 좀 물어봤는데요. 당선인들이 다 같이 모이는 첫 자리이기 때문에 좀 축하하는 분위기가 주였고 구체적인 언급들은 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당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 당직자가 이럴 거면 왜 모였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자, 자기소개만 하다 끝났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그 당직자는 사실상 실무자잖아요. 근데 실무자가 저런 의견까지 밝히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저거는 문제가 심각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무자는 이게 실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이 모임을 한 취지, 의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근데 그런 게 다 무너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럴 거면은 왜 그러면은 뭐였는가 진짜 이런 뭐 질문을 똑같이 드릴 수밖에 없고요. 총선 민의에 대한 어떤 심각성,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변화의 의지 이런 거는 앞으로도 찾아보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국민들께 전파되지 않을까,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 의원님 생각도 궁금한데 일단 당에 오래 몸담고 계셨던 분으로서 뭐 현장에 없으셨겠지만 이렇게 쭉 보도나 어떤 분위기 보시면은 이거 어떨까 하면서 바라본 시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장에는 없었지만 현장 분위기가 막 안 봐도 뻔히 이제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저거는 이 지금 집권당이 역대급 참패를 하고 당이 지금 최대 위기 상황 앞에 놓여져 있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소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저 행사를. 그런데 하필이면 또 저 행사 있던 같은 시각에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생중계되고 있던. 그러니까 이 행사 준비하는 분들은 그냥 하던 대로 쭉 한 거예요.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고 지금 그 정치적인 상황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건데 정말 저건 반성해야 하고요. 이 저런 식의 당선인 총회는 그냥 비공개로 자기네들끼리 그냥 모여서 그러니까 사적으로 하던가 하고 지금은 정말 1박 2일 아니면 2박 2일 워크숍 같은 거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도체제 문제며 뭐 이런 거를 그냥 다 내놓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현안으로 당장 닥쳐 있는 그 여러 민주당에서 한다고 하는 이 특검법 관련한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그 논의를 하는 그런 뭐 2박 3일, 3박 4일 워크숍을 해야 해도 모자랄 판에 저기서 서로 뭐 축하하고 서로 사진 찍고 인증샷 찍고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유 좀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입장에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 주신 거 따갑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이 정말로 집권 여당으로서는 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참패를 당했는데 물론 당선하신 분들이 축하 인사 일부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비상한 각오로 어떻게 22대 국회를 이끌어가고 또 남은 윤석열 정부 3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의지를 다져야 할까 하는 자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선인들끼리 더 자주 모이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 워크숍이 됐든 아니면 매일 어떤 식의 모임이 됐든 당선된 후에 이제 개원까지는 대략 한 달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한 달 보름 정도의 시간을 개원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선인들끼리 중지를 좀 모아가는 그런 자리들이 더 마련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연출된 모습은 뭐 썩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